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베어링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베어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베어링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겠는데, 베어링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쉽이 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베어링을 어디에 쓰는 거냐? 저희가 축을 지금까지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축이라는 거는 항상 회전을 동반하고 있어요. 왜냐면 축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지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축은 이제 항상 회전을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축이 장착돼 있다면 이제 축이 회전할 때 어떤 기계적인 장치들과 축이 직접 맞닿으면서 마찰이 일어나겠죠. 근데 축 자체는 뭔가 마찰에 특화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마찰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좀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이 고정되어 있는 위치, 거기에 기계적인 부품이나 요소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축 대신에 무언가가 접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끼우는 것을 저희가 베어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장착된 채로 마찰을 줄여주고 뭐 소음도 줄여주고 발열도 줄여주고 뭐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어링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크게 우선 나눠볼 만한 게 미끄럼이라는 게 있고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베어링은 회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마찰을 줄여주고 축 대신에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전 간에 어떻게 마찰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때 그 회전부에서 조그마한 볼 아니면은 롤러, 이런 요소들로 결합이 되어서 회전이 일어날 때 좀 더 마찰이 덜 일어나도록 해주는 구름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구름 대신에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부드럽게 미끄럼이 일어나도록 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미끄럼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식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베어링에 분류해서 미끄럼과 구름 나와 있죠. 네, 미끄럼이랑 구름은 위에서 봤습니다. 이게 마찰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인 거죠. 미끄러지면서 마찰을 줄여줄 거냐, 아니면 굴러가면서 마찰을 줄여줄 거냐. 네, 그 밖에 또 차이가 있는데 레이디얼 방식이라는 게 있고 스러스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이냐? 레이디얼 방식은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의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축의 지름 방향으로 힘을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축의 지름 방향으로 힘을 받아내서 어딘가에 고정되는 방식이 이제 레이디얼 방식이고, 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축의 길이 방향이죠. 네,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저희가 이걸 추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추력을 받아서 고정되고 전달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스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축의 지름 방향이냐 축의 길이 방향이냐, 어디로 고정되어서 힘을 전달하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미끄럼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구름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운데에 볼 같은 게 들어있죠. 네, 이거는 이제 볼이 들어가 있는 구름 베어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베어링이 있고요. 베어링은 미끄럼 그리고 구름 방식이 있어요. 미끄럼 방식에도 레이디얼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스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방식에도 레이디얼 방식이 있고 스러스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면 미끄럼 방식인 거고, 레이디얼 볼 혹은 롤러가 들어있는 구름 베어링, 이것이 이제 구름 방식인 거예요.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미끄럼이냐 구름이냐를 따지고, 미끄럼에서 레이디얼이냐 스러스트냐, 구름에서 레이디얼이냐 스러스트냐,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저희는 미끄럼 방식에 대해서 종류를 먼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미끄럼에서 레이디얼 방식인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단일체 방식이 있고 분할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디얼 방식 미끄럼 베어링에서 단일체 베어링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경하중, 가벼운 거죠. 가볍고 저속일 때 쓰더라,
라고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분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본체와 캡으로 분할된 건데 얘는 경하중이 아니라 중하중, 무겁고 고속일 때 쓰는 겁니다. 단일체는 가볍고 저속, 분할은 무겁고 고속,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중 이제 레이디얼 미끄럼 방식에 대해서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분할 베어링은 경하중, 고속에 쓰인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죠. 중하중, 고속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미끄럼 방식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벗 베어링이라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세워져 있는 축에 의해 스러스트 하중, 추력이죠. 이걸 받을 때 사용한다. 마치 이렇게 절구처럼 축이 꽂혀 있는 상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구 베어링이라고도 해요. 피벗 베어링이 그나마 명칭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특히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이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스러스트 베어링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여기 단일체 베어링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뿔 베어링, 구면 베어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축 중심에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베어링은 무엇이냐? 자, 직각 방향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축의 중심으로부터 직각 방향, 이렇게 직각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 방식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스러스트 방식 아니고 레이디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레이디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1번부터 레이디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스러스트 방식 아니니까 정답 아니고요. 다음 원뿔 베어링, 원뿔 베어링은 뭐냐? 원뿔 베어링도 이제 레이디얼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 피벗 베어링, 피벗 베어링은 뭐냐? 스러스트 베어링 방식으로 적용된 거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름 베어링입니다. 구름 베어링도 레이디얼 방식 그리고 스러스트 방식이 있잖아요. 우선 레이디얼, 그 중에서 볼 방식,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구름 방식은 볼도 있고요, 롤러 방식도 있어요. 가운데에 채워져 있는 게 정말 구체냐 아니면 롤러 형식으로 생긴 게 들어가서 굴러가냐, 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깊은 홈볼 베어링 있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름 베어링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돼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건 문제로도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살짝 내려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전월 부분하고 고정 부분하고 이렇게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밀도가 높아서 고속 회전용으로 적합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름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레이디얼 볼 베어링 방식에 해당하는 베어링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고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은 무조건 알고 계셔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볼 베어링 방식,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앵귤러 볼 베어링은, 자, 살짝 내려보시면 요거죠. 자, 깊은 홈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일직선 홈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홈 사이에 볼이 껴있는데 홈이 이런 식으로 살짝 엇갈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 레이디얼 쪽, 자, 이렇게 지름 방향 쪽으로 하중을 받기도 잘 받으면서 밀어주는 힘 있죠. 이 추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볼이 빠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앵귤러 볼 베어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얼 하중을 잘 버텨주는 레이디얼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스러스트 하중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앵귤러 볼 베어링, 스러스트 하중도 버텨줄 수 있는 레이디얼 방식의 베어링이다 라는 게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디얼 롤러 방식입니다. 롤러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체가 껴있는 게 아니라 롤러가 가운데에 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롤러가 껴있는 걸 왜 쓰냐? 볼보다 롤러일 때 하중을 더 크게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하중이 클 때 볼보다 적합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통 롤러 방식, 이게 레이디얼 방향의 부하 용량이 크다. 이게 즉 뭐냐? 하중이 큰 거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하중일 때, 고속 회전일 때 적합하다. 그래서 원통 롤러 방식, 이거 많이 쓰니까 꼭 알고 계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롤러 방식,
테이퍼 롤러 방식이 저희 앞에서 봤던 앵귤러 볼 베어링 방식처럼 레이디얼과 스러스트 하중을 좀 복합적으로 받아내는데 적합하다 라고 해서 테이퍼 방식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제 니들 방식. 니들 방식은 이제 구름이 일어나는 롤러 자체가 바늘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다른 방식을 쓰기에 좀 어려운 좁은 장소나 충격을 많이 받아내야 되는 곳, 이런 데다 주로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특징 한 줄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은 어쨌거나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보시면 바로 나오죠? 바늘 모양의 롤러, 바늘이잖아요. 니들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늘이 영어로 니들이니까 매칭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에서 스러스트 축, 추력을 받을 때 쓰는 이제 베어링들 나와 있는데, 얘네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디얼 저널의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라고 해서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압력, 하중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베어링이니까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스러스트 축 말고 레이디얼 축으로 힘을 받는 경우에는 베어링이 너무 지나치게 큰 하중을 받았을 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파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의 힘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레이디얼 축이니까 아래로 힘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베어링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 여기 가운데 쪽에서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눠서 힘을 받아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축, 가운데에 어떤 가상의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의 베어링이 압력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버틸 수 있는 압력, 허용해 줄 값, 이걸 PA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가해지는 하중은 얼마냐, 이걸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애매하실 것 같아서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엔드 저널로서 지름이 50mm인 전동축을 받치고 있다. 이때 베어링의 최대 허용 압력이 6N mm 제곱이라고 하고, 전월 길이가 80mm라고 할 때 최대로 베어링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은 몇 k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최대 베어링 허용 압력이죠. 자, 이게 PA는 6N/mm 제곱이다. 그리고 지름이 D 50mm다. 전월 길이 L이 80mm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 허용값, 베어링에 허용된 값이 요만큼이면 이때 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몇이냐, 이걸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허용 압력이라는 건 저희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압력이라 함은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허용 압력이 압력 측에 들어가 주는 거고요. 왜? 여기에 이 허용 압력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압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허용 압력을. 그래 놓고 여기에 최대 베어링 하중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A가 남죠? A가 여기서 보시면은 투사 면적이라고 해놓고 가운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의 평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자, 이 평면만큼 저희가 힘을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 이 평면의 면적 자체를 A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저희 지름 D값 곱하기 L, 이렇게 했을 때 A가 나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각각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다 매칭 시켜줬습니다. A는 D 곱하기 L이고, 압력 P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대 허용 베어링 압력 PA,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 구하고자 하는 최대 베어링 하중을 F라고 놨을 때, 그럼 이제 F 값을 구해야 되니까 F 값 놔두고 A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F는 P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정리됐고요. F 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P에다가 PA 6 넣어주시고 A에다가 50 곱하기 80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단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PA는 6N per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 단위니까 상관없죠? 똑같죠? D랑 L도 밀리미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0 곱하기 80 하면은 F 값이 나오겠네요. F가 이제 최대 베어링 하중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시면 50 곱하기 80 곱하기 6 하면은 24,000 나오죠. 자, 24,000 뉴턴입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에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 해줬으니까 밀리미터 제곱 퍼 밀리미터 제곱 사라지고 뉴턴 단위만 남아서 24,000 뉴턴. 이거는 24 킬로뉴턴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4 킬로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저희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이 있죠.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다. 근데 여기에서의 면적은 우리가 베어링의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가상의 평면을 잡아주고 얘네가 여기에 투영되는 투사 면적이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넓이만큼을 우리가 힘을 나눠 갖는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은 P값, 허용되는 베어링 압력 P값을 줬으니까 여기에 PA를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해야 되는 F값이 하중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P는 A분의 F에서 넘겨줘서 F는 PA로 바꿔서 풀어준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F값, 적용되는 베어링 하중값 주고 면적 준 다음에 P값을 구해라. 이렇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의 기본형 자체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항을 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베어링의 호칭 방법 그리고 제도법인데요. 이 호칭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제도법도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우선 호칭 먼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요 치수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내려가시면은 호칭 번호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우선 기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 번호는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보조 기호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베어링의 계열 기호라는 게 있죠? 예시를 6308ZNR 이렇게 해놨죠. 자, 63 이게 베어링의 계열 기호입니다. 이 베어링 계열 기호라는 게 근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건 아니고, 여기 맨 앞에 나온 63 부분, 여기가 이제 계열 기호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계열 기호 지금까지 뭐 번호 써놓고 이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았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맨 앞에 오는 게 계열 기호고 거기에서 종류와 계열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 찌른 번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안 찌른 번호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08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베어링의 안 찌름을 나타내는 번호예요. 자, 보시면은 08 돼 있고 08은 8 곱하기 5에서 40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조건 안 찌름 번호 곱하기 5 해서 안 찌름을 알면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00,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쭉 있게 되는데, 이 00부터 03까지는 곱하기 5를 하면 안 돼요. 자, 00 같은 경우에는 10mm, 01 같은 경우는 12, 02는 15, 13은 17. 그 다음에 04부터 이제 곱하기 5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 찌른 번호는 여기까지는 별개로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04부터는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안 찌름 번호 보고서 베어링의 안 찌름 값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안 찌름 번호 필수. 그 다음 접촉각 기호. 접촉각 기호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베어링이 접촉각 기호가 필요하진 않아요. 접촉각 기호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얼 하중 그리고 스러스트 하중,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가해질 때 해당 베어링에다가 접촉각 기호를 넣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저희 단열 앵귤러 베어링 있었죠. 앵귤러 볼 베어링. 이제 롤러 방식인 경우에는 테이퍼 롤러 베어링. 네, 이런 거는 레이디얼 하중도 버티면서 스러스트 하중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접촉각이라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접촉각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6308 같은 경우에는
스러스트 하중을 버텨주는 이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촉각 기호가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Z랑 NR 이거는 보조 기호에서 실드 기호 써놓은 거고, 그리고 NR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궤도륜 모양 기호, 네, 이런 걸 써놓은 거죠. 네, 보조 기호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안찌름 번호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넘어오시면 여기 접촉각 기호 나오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디얼 그리고 스러스트, 즉 하중 둘 다 받을 때 다니엘 앵귤러 볼 베어링이랑 테이퍼 롤러 베어링인 경우에 두 가지 하중을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접촉각 자체가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기호를 이렇게 매칭해서 넣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개념 잡기 문제 있죠? 네, 이거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베어링 안찌름 맞춰보래요. 베어링 안찌름 어딨나요? 자, 여기 앞에 거는 계열 기호죠? 여기 26, 얘가 안찌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26이면은 굉장히 크네요. 26에다가 곱하기 5 해주면은 값 나오겠어요. 자, 26 곱하기 5 하면은 130이죠? 정답 3번으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기호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외우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외우시는 양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하시겠다면 궤도륜 모양 기호, 그리고 레이디얼 내부 틈새 기호, 그리고 정밀도 등급 기호, 네, 이 정도는 종종 나와주는 편입니다. 이 정도는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이제 레이디얼 내부 틈새 기호 같은 경우에 CN, 여기 N이 노멀이에요, 노멀. 그래서 이거를 노멀 값, 보통 틈새라고 해놓고 값을 작게 하는 거, 그리고 값을 크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만 가운데 기준 잡고 작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좀 더 암기하시기 쉬우시겠죠. 자, 그 다음 내려와 보겠습니다. 베어링 제도법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앞에서 기어도 저희 제도법 봤었는데, 이제 베어링도 제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구름 베어링은 이미 나와 있는 기성품 있죠. 이런 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베어링을 직접 그렇게 그려주진 않아요. 그냥 그 해당 부분에다가 저희 베어링 번호 있었죠. 네, 포칭 번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호칭 번호,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다면 지시선이 있는 거죠. 지시선. 자, 지시선을 끌어내어서 기입을 해주더라. 기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주냐, 자, 보시면 골조만 나타내서 좀 간단히 그려준다. 그림에 구름 베어링을 표시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표시하더라. 자, 이렇게 그냥 흔적만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씩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사실상 베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구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구름 부분 가지고서 저희가 종류를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 단열이면은 이렇게 열을 한 개로 나타내 주는 거고, 복열이면은 열 두 개로 나눠 준 거죠.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자동 조심. 그리고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각도 있게 테이퍼 방식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러스트 측일 때는 얘가 레이디얼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있잖아요. 위아래로 있어서 아래로 하중을 받아주는데, 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잡혀 있으니까, 자, 단열일 경우에 위에서는 하나만 표시했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인 경우 두 개씩 양쪽으로, 앵귤러 각도 있게 양쪽으로 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호 같은 거 표시해 놓고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방식일 때 다음 중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도 덜어 보기도 했으니까, 도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랑 매칭 지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베어링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베어링 제법 문제가 나와줍니다. 특히 안찌름 같은 거, 마치 저희 앞에서 기어 D는 MZ다 이거 가지고서 푸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찌름 구하는 거. 근데 이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이런 거에 따라 레이디얼, 스러스트
구분하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